그래서 ADHD라고 하는 병을 어떻게 이제 정량 뇌파를 이용해서 뉴로 모듈레이션을 가이드해서 치료를 할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정량 뇌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쪽이 노말, 저쪽이 이제 ADH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글쎄 이거를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동그란 도넛 위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흘린 이런 모양이라고 할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ADHD의 가장 전형적인 이런 뇌파 패턴의 모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렇게 빨간색 모자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위에다가 이제 딸기 크림 같은 거를 이렇게 흘려보내서 좀 흐르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위치가 딱 전두엽의 위치거든요. 전두엽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딱 저런 식으로 굉장히 이쁜 모양, 이제 뭐 캡을 쓴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 뇌파의 이런저런 다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뒷부분에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는 이제 ADHD가 전두엽의 문제인데요. 전두엽 문제인데 이 전두엽의 문제가 이 한 3가지 정도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말 바이올로지컬한 기질적인 어떤 문제, 어떻게 봤을 때는 타고 태어난 문제, 혹은 뇌가 이제 머추레이션 되어가는 어떤 이제 시퀀스, DNA로부터 시작해서 뇌가 이제 만들어져 갈 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디벨롭먼털 프로블럼에 대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겠죠. 뭐 아빠도 좀 옛날에 좀 산만했었고 아이도 산만하고 이렇게 가족력이 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 쪽이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ADHD가 이제 머추레이셔널 딜레이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디벨롭먼탈 프로블럼 쪽에만 집중을 하고 계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디벨롭먼탈 프로블럼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이해를 하려면 이게 굉장히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밑에 2가지 요인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 RD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뒷부분에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지네틱하게 어떤 리셉터 레벨의 좀 서셉터빌리티라고 할까? 뭔가 블러러빌리티가 좀 있는 거예요. 리셉터 레벨의 블러러빌리티가 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외부적인 인바이러멘탈 스트레스를 받아서 ADHD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네틱한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인바이러멘탈한 것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디벨롭먼탈 프로블럼이 없어도 이 리워드 데피시트 자체만 가지고도 ADHD와 되게 비슷한 어떤 양상의 프로블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1번의 문제냐 2번의 문제냐를 잘 감별을 하는 게 임상에서 매우 이런 QE적인 접근할 때도 중요하고요. 매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현이 되는 이런 어떤 측면.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도 고려하고 두 번째도 고려하고 다 고려를 해서 환자를 막 치료를 하려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때는 저는 항상 이제 다른 어떤 인바이러먼탈 팩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집에서 너무 귀한 아들이라 모든 걸 다 해주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가방 싸는 거, 뭐 학원 뭐 결정해주면 모든 걸 다 집에서 부모님이 다 해주시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비롯해서 몇 가지 좀 인바이러먼트가 전두엽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교정시켜주지 않으면은 이 ADHD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량 뇌파를 통해서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요. 이 접근에 각각에 맞게 뉴로모듈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뉴로모듈레이션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부모의 뭐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다른 스트레스적인 요인을
접근을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놓고 ADHD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량 뇌파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지금 DSM-5 가지고 환자분들을 면담하고 진단을 하고 있잖아요. DSM-5는 심톰에 의해서 이제 카테고리컬한 어떤 다이그노시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가장 끝에 페노타입, 이제 ADHD라고 한다면 이 페노타입, ADHD의 페노타입을 보고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ADHD의 페노타입을 보고 진단하는 시스템. 증상 몇 개 중에 몇 개 이상이 얼마 이상 지속이 될 때 ADHD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QEEG를 사용하게 되면, QEEG, 정량 뇌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 페노타입 레벨에서 이 브레인, 조금 많게는 이 네트워크 레벨까지 우리가 다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갖게 돼요. 정량 뇌파를 분단하는 것 자체가. 정량 뇌파가 뇌의 어느 부분에 어느 이상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진단적인 파워가, 이제 ADHD가 있을 때 조금 더 진단적인 파워가 조금 더 강해지고 좋아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겠죠.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뉴로모듈레이션 트리트먼트나 메디케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D를 총 한 4가지 레벨에서 좀 한번 보려고요. 4가지 레벨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페노타입에 관련된 레벨, 그 다음에 브레인의 에어리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와 커넥터, 마지막으로 이제 시냅스와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해서 각각의 레벨에 대해서 이제 이 ADHD라고 하는 문제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페노타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페노타입 표현형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뭐 정치권 선생님들이면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전부 다 뭐 이제 DSM 시스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뭐 특별하게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노타입 중에 진단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진단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 동물 중에 농사를 짓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된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전두엽이 가장 크고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씨를 뿌리면 적어도 몇 개월 뒤에나 경작을 하게 되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한참 뒤에 굉장히 딜레이드된 시간 이후에 오는 리워드를 사람은 기다리고 이제 그 딜레이를 참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이 전두엽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 ADHD에서는 이 전두엽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약해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이 디스카운팅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 저런 걸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딜레이 디스카운팅이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가치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DHD하고 컨트롤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이 딜레이 디스카운팅 현상이 ADHD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ADHD는 나중에 나한테 오는 리워드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릴 만한 마음이 사실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기다리는 어떤 마음 자체가 이제 전두엽에서 어떤 플랜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좀 약한 거예요. 일반적인 전두엽이 강한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딜레이 디스카운팅이라고 하는 현상을 놓고 보면은 ADHD는 딜레이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전두엽이 약해진 사람의 어떤 특징이 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이제 probability discounting이라는 게 있어요. 이 probability discounting이라는 거는 확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베팅하고 이러려고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보다 이제 ADHD가 probability discounting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저게 어떤 의미냐? 좀 베팅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확률은 적지만 나한테 어떤 리워드가 될 만한 이런 일에 대해서 베팅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ADHD인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인 전두엽이 좀 좋은 사람일수록 probability가 너무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안 하는 이런 성질을 갖는다면 ADHD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하이 리턴을 가져다 준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뭔가를 더 선택하는, 뭐 도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프로베빌리티가 굉장히 낮지만 하이 리턴을 주는 거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게 좀 더 쉽게 잘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두엽이 조금 약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인바이러먼탈한 이펙트가 작동을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전두엽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 기계 뭐 이런 게, 문명 이런 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런 현상이 좀 더 심화가 되면서 전두엽이 사용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ADHD와 관련된 성향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 디지털 디멘시아가 옛날에는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인베런멘탈 이펙트로 페노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 기기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수록 그 어떤 이펙트가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디멘시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 디지털 기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두엽은 굉장히 이제 언더 스티뮬레이션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전두엽뿐만 아니라 파리에탈 롭도 굉장히 언더 스티뮬레이션 되는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된다. 오버 스티뮬레이션 되는 것도 있어요. 오스피탈 롭은 굉장히 오버 스티뮬레이션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 뭐 스마트폰 보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걸 이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람들의 전두엽은 점점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성향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킨다면은 ADHD와 비슷한 이런 페노타입이 이제 리절트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서 그림을 갖고 왔어요. 영화 이제 월2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픽사 애니메이션이라 막 그럴 텐데, 이게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영화인데, 미래에 모두 다 이런 자동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 이런 사회가 거의 잠깐 이제 비춰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바로 앞에 이렇게 스크린으로 제시가 되고, 내가 어디 걸어가지 않더라도 이 움직이는 의자가 나를 뭔가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으로 다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제 저런 생활이 계속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결국은 골격계나 이런 게 굉장히 퇴화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걸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영화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을수록 용불용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이 안 쓰면 안 쓸수록 그 기능은 점점 퇴화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계속 쓰여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 전두엽의 기능 역시도 점점 퇴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ADHD와 비슷한 성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페노타입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가 점점 나오죠. 그래서 팝콘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는, 즉각적인 어떤 현상에만 반응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IT 기기나 환경적인 영향이 바꿔놓은 우리의 어떤 일상 때문에 생긴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 전기업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을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만 해도 굉장히 불편해질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그래서 내 전기업에서 해결해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스마트폰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업 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래도 그래서 부모의 과보호, 대신해주기 이런 게 결국은 ADHD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자꾸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모 강의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아이를 도와주면서 부모가 뿌듯하다면, 내가 아이를 너무 잘 케어해줘서 부모가 뿌듯하면 그거는 아이가 받아야 될 도파민을 지금 뺏어가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모가 너무 많은 거를 대신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플래닝하고 전두엽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주입식 안기식 교육, 뭐 스마트폰 과사형, 게임 과몰입, 이 1번부터 4번까지만 딱 1번부터 4번까지만 보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맞는 이런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전두엽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두엽이 실제로 해야 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노타입에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브레인 에어리어에 관련된 건데요. 역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매우 중요한 ADHD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는 에어리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두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두엽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뽑는다면 뭐 이런 기능이 있죠. Executive Function, 또 Problem Solving, 이제 Organized Behavior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에서 주로 담당하는 기능들이 될 거고요. 누가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노멀 브레인은 네트워크나 코어디네이션이나 이런 게 잘 되면서 이그제큐티브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이제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커넥션이 굉장히 없고 마치 구슬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슬이 따로따로 하나하나의 형태로 지 멋대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이제 팝콘 브레인 현상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게 어떤 순서대로 어떤 의미, 어떤 고울 다이렉트드 비헤이비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게 전두엽에서 이제 하게 되는 어떤 역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이제 ADHD가 전두엽의 문제만 발견이 되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뇌 영역의 문제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 다 이제 전두엽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펑션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브레인 에어리어 중에 전두엽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 프로블럼 솔빙 루프라고 생각을 해요. 전두엽에서 어떤 문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거를 해결해낼 만한 다른 어떤 얼터너티브를 생각을 해내고, 그래서 이게 어떤 얼터너티브를 내가 먼저 선택을 할지 이용을 할지에 대해서 셀렉션을 하고 그걸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죠. 실제로 시행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얼터너티브가 과연 잘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이제 브레인 안에서 이제 검증하는 이런 프로블럼 솔빙 루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도소라테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에 대한 걸 늘어놨을 거고요, 그죠? 자, 늘어놓고 있을 거고, 그 중에 내가 이번에는 이걸 선택해야지, 다음에는 이걸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셀렉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곳은 여기, 그럼 과연 이런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해서 나의 프로블럼이 해결이 됐느냐라는 거를 검증받는 이런 것이 여기서 이제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뇌파 검사, ERP 검사를 많이 해보신 분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rror Related Negativity, Feedback Related Negativity.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네거티비티가 강한 어떤 시그널을 브레인 안에서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 이 부위를 로레타라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즈를 해보면 대부분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있는 부분에 로컬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라는 게 물론 그 영역마다 조금 틀립니다. 맨 아래쪽은 뭐 이모션, 뭐 커그니션, 이제 모터 이런 각각의 이제 담당하고 있는 어떤 펑션들이 틀리고, 이거에 대한 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매치가 됐는지,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지 항상 다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체크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 ADHD에서 보게 되면 이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가 이제 ADHD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내 브레인 안에서 작동했던 나의 프로블럼 솔빙 루프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이제 ADHD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이 없다라는 게 고울 다이렉트 비헤비어, 이그젝티브 펑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로가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말한 팝콘 브레인과 좀 비슷한, 굉장히 좀 산만하게 이제 오가나이즈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냥 비헤이비어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지, 그게 어떤 고를 갖고 있지는 않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결국은 치료를 받으면서 레미션이 되게 되면 다시 전두엽의 기능이 호전이 되고 나아지면서 안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 액티베이션이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결과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전두엽 안에서 열심히 돌아야 될 이런 루프, 어떤 플래닝, 어떤 이제 이그젝티브 펑션에 관련된 이런 순서, 이런 전체적인 맵이 잘 ADHD에서는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브레인의 머추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브레인 머추레이션이 딜레이 되면서 이런 문제를 보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플래닝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엄마가 다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환경인 경우에도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이게 ADHD에 있어서 디벨롭먼탈 딜레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잠깐 보시면 이게 MRI인가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본 건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발달이 되어가는 건데 여기 위에 에이지가 점점 올라가고 그러면서 ADHD와 패스 컨트롤이 저렇게 7살, 8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콜티컬 시크니스가 넓어지면서 머추레이션이 빨리 되는데, ADHD 같은 경우에 굉장히 딜레이된 머추레이션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게 실제 ADHD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타고 태어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두엽의 머추레이션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머추레이셔널 커브, 디벨롭먼탈 커브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이 뇌의 브레인이 머추레이션 되는 어떤 커브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커브 자체가 좀 이게 딜레이된 경우를 보통 이제 ADHD에서 아주 티피컬한 ADHD에서 보이는 이런 변화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인의 이제 머추레이션의 과정 자체를 개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거의 만들어지게 돼요. 다만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거는 결국 시냅스의 어마운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시냅스의 어마운트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보면은 한 에이지 6 정도가 될 때까지 이 뉴로널 셀들 사이에 시냅스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그래서 굉장히 시냅스
시냅토제네시스가 과하게 일어나는, 우리가 이제 쓸 것보다도 더 많은 과하게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뇌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곳은 결국 시냅스예요. 시냅스에서 계속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작동하면서 레스팅 멤브레인을 적당하게 만들고 또 계속 어떤 뉴로 트랜스미터를 이제 방출하고 그거를 또 다시 클리어링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거의 대부분 뇌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이의 그런 피지컬한 디벨롭먼트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지컬 디벨롭먼트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브레인 머추레이션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시기이고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시냅틱 프로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시냅스가 잘라져가는, 그래서 안 쓰는 것들이 자꾸만 잘라져가는, 내가 잘 쓰는 건 남아있고 잘 안 쓰지 않는 시냅스들이 잘라지면서 점점 시냅스 수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어마운트가 줄어드는 이런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 동안에 결국 시냅스가 많아져서 많이 이용했던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그게 피지컬 그로스로 이제 가게 되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키가 부쩍 크고 2차 성징이 이제 발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 브레인 디벨롭먼트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 디벨롭먼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 시기 동안에, 이 시기 동안에, 자, 그래서 이제 에이지가 6세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시냅스가 이제 잘라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디벨롭먼탈 딜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 전두엽에서 뭔가 플래닝을 세우고 작동을 하는 이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그제큐티브 펑셔닝이 이쯤에서 이머지를 한다고 해요. 이그제큐티브 펑셔닝.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 막 만들어져 가는 시작이 이제 이쯤 이제 해당이 되게 되겠죠. 근데 왜 저희가 디벨롭먼탈 시어리들을 보고 그러면 이런 에피제네틱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에피제네틱 프린시플. 뇌가 만들어질 때는 그 기능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자극이 충분히 와야, 그러니까 내 뇌가 지금 언어를 막 발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언어 자극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은 나한테는 언어 발달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도 똑같습니다. 이그제큐티브 펑션이 이머지를 할 때, 이때 전두엽 발달에 좋은 이그제큐티브 펑션에 관련된 어떤 미션들이 계속 들어와야, 그죠? 미션들이 들어와야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시냅스가 살아남고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잘라지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디벨롭먼트 과정 중에 그런 충분한 어떤 기회가 박탈이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필요한 시냅스가 오히려 안 써서 잘라져 버리고 나한테 필요 없는 시냅스가 남아있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냅스 프로닝에 관련되어 있는 시기에 어떤 증상, ADHD 증상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이런 증상이 남아서 성인 ADHD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게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벨롭먼탈 딜레이의 굉장히 유명한 커브인데요. 이거를 보고 그러면 ADHD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프론탈 콜텍스의 전체적인 브레인 머추레이션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딜레이된 그로스 커브를 갖고 있게 돼요. 근데 이 그로스 커브가 정상적인 아이와 이 차이가 이렇게 잘라본다면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역시 한 6세, 7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갭이 크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때쯤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더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캐치업 그로스를 확 하는, 캐치업 그로스를 하는 애돌레센트 시기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그로스 커브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브레인 에어리어에 디벨롭먼탈 딜레이가 이제 ADHD 증상을 어릴 때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봤던 이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섹션별로 나이별로 잘라서 놓고 본다면 정상 소아의 한 7세 정도가 ADHD 전두엽 발달만 놓고 봤을 때는 ADHD는 한 11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런 전두엽 기능의 머추레이션 딜레이가 적어도 한 5년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클래스 안에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를 몽땅 모아놓으면 초등학교 시기에 어떤 아이는 2, 3년 빠르고 어떤 아이는 2, 3년 늦고 이 갭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시기 때 전두엽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커뮤니티 펑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아이들 레벨에 맞추지 못한다면, 제가 어렸을 때도 좀 늦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데리고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뭔가 조금 다르면 이게 딸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금 더 과거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디벨롭먼트 딜레이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캐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뇌파, 이제 정량 뇌파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두엽에서 이런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의 특징은 이 델타파라고 하는 가장 느린 파가 많아집니다. 전두엽에서. 그리고 이 세타파부터 이쪽 뒤는 다 전두엽이나 전두엽 부분에서 감소를 해요. 이제 이게 성인에서 발견된다면 머추레이셔널 렉은 아닙니다. 성인에서 발견된다면, 소아청소년 시기에 이런 패턴이 발견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어떤 그래프를 본다면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뭐 딸기 시럽 같은 거를 쫙 뿌린 것처럼 윗부분이 이렇게 이쁜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델타파가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파부터는 감소되는, 오히려 파랗게 감소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왜 저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슬로우 웨이브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서 점점 줄어드는 시기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브레인의 디벨롭먼트에 따라서 슬로우 웨이브가 많았던 시기에서 점점 줄어드는 시기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뇌는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막 느린 뭐 델타파나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면서 빠른 베타파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머추레이션이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까 이제 ADHD에서 이제 보셨듯이 머추레이션이 좀 덜 일어나서 다른 아이들은 다 이만큼 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거보다 더 적은 위치에 와 있다면 저희가 정량 뇌파로 보는 패턴은 이것과 비슷하게 델타는 아직 넘어가지 않아서 여기 많이 남아있고, 이 세타는 이쪽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아직은 적어져 있고, 이런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이 이상은 아니지만, 뭔가 굉장히 뭐 기질적인 이상이나 뭔가 손상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ADHD처럼 뭔가 머추레이셔널 딜레이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패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본다고 하시면, 이쪽에 있는 거는 다 한 사람한테서 측정된 뇌파예요. 한 사람한테서 측정된 뇌파. 근데 이 한 사람한테서 측정된 뇌파를, 얘는 2002년생인데 이 뇌파 데이터를 2005년생이라고 하고 얘보다 한 3살 정도 더 어리다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보면 이쪽에 이렇게 델타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도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고, 반대로 2002년도에 있었던 아이를 1999년도나 더 나이가 많이 든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본다면 주된 특징이 이렇게 이제 델타파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반대로
2001년도에 태어난 아이예요. 얘는 정말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머추레이셔널 렉 패턴을. 근데 얘가 2001년도가 아니라 한 5살 많은 2006년도의 아이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꿔서 이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델타파가 많이 올라갔던 게 많이 없어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게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어리면 어릴수록 슬로우 웨이브가 굉장히 많은, 또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슬로우 웨이브가 점점 줄어들어져 가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머추레이션 렉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MRI나 이런 데서 보셨던 머추레이션 렉, 콜티컬 시크니스가 좀 늦게 더 두꺼워지는 이런 현상과 이제 이것과 좀 비슷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인 에어리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주로 이제 전두엽.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보면 전두엽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이상이 많이 나타나기는 해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머추레이셔널 렉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린 시기 때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넥텀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와서 보게 된다면, 이 커넥텀이라는 것은 결국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넥텀에는, 펑셔널 커넥텀에는 이런 뭐 세일런스 네트워크, 그래서 뭔가 내가 갑자기 너무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배고픔을 막 느껴요. 그래서 이제 위 장관에서 오는 배고픔에 관련된 시그널을 딱 받고 이 인슐라 부분이 이제 그런 세일런트한 스티뮬라이에 반응을 해서 그쪽에 그러면 이제 밥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오늘 뭘 먹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이 옮겨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세일런트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이그제큐티브 컨트롤 네트워크라는 게 주로 전두엽 기능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이런 ADHD나 이런 데서 좀 부족해져 있는 부분일 거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펑셔널 네트워크 브레인 안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이런 스몰 월드 모델, 네트워크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봐도 ADHD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차이가 나고요. 또 펑셔널 네트워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일런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펑셔널 네트워크에서도 디퍼런스가 보이고, 또 이런 스트럭처럴 네트워크에서도 디퍼런스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종합이 되어 있는 어떤 결과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거는 이제 성인 ADHD의 경우에요. 성인 ADHD의 경우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언더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펑셔널 네트워크가 뭐냐 봤더니 97%가 프론토 파리에탈 네트워크에 위치를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전두엽과 다른 영역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펑셔널 네트워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얘기를 이게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제 전두엽의 문제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가 한 3% 정도가 이제 센서리 모터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정상적인 것보다 더 오버 액티베이션이 더 올라가 있는 영역은 그럼 과연 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 중에 이제 41%를 차지하고 있는 게 비주얼 네트워크예요. 비주얼 네트워크. 제가 아까 디지털 디멘시아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언더 스티뮬레이션이 되는데 오스피탈 로브는 오버 스티뮬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그래서 41% 정도가 비주얼 네트워크가 오버 스티뮬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요. 그 중에 33%가 이제 도잘 어텐션 네트워크가 뭔가 오버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26%는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오버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이제 전두엽 어떤 기능, 전두엽의 그런 네트워크가 ADHD가 있는 어덜트 ADHD 군에서 그 기능이 많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이런 결과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방금 전의 결과가 보여준 게 그거죠. 프론토 파리에탈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제 언더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디지털 디멘시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시피탈 로비 오버 스티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도 아까 앞서 봤던 결과랑 좀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어떤 이유 없이 디지털 기기나 이런 데 너무 빠져있는 이런 생활 패턴을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ADHD와 비슷한 패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ADHD가 있는 환자거든요. 여기 보면은 델타가 전두엽에 올라가 있고 베타는 감소가 되고 있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뒤에 이제 케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뒷부분 호스피탈 로 쪽이 많이 이제 오버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이런 결과들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톰을 넘어가고 이제 시냅스를 본다면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게 토닉 액티비티를 보여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저렇게 페이지 액티비티를 보여야 가장 정상적인데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이 어라우절이 전체적인 어라우절이 데피션트한 상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익세시브하게 어라우절 되어 있는 상태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책에서 이제 갖고 온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두엽의 어떤 활동이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이나 이런 게 옵티멀한 상태가 되어서 어텐션이 한 곳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한 곳에 액티베이션이 딱 집중이 되고 다른 곳에서는 서프레션이 딱 일어나야 가장 정상적이고 안정이 되어 있는 뇌의 상태일 텐데, 근데 이제 ADHD가 있는 경우에는 너무 이런 뉴로트랜스미터 활동이 너무 낮아져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어떤 뭐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활동이 일어나기에 충분하지 않은 어라우절 레벨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약간 좀 인어텐션에 관련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낮아져 있는 경우, 또 이제 반대로 너무 다 여러 가지 것들이 산만하게 이 어텐션을 자극하고 있어서 내가 한 군데 어텐션을 하기 힘들고 여기저기 계속 주의가 굉장히 이제 산만해지는 이런 두 가지, 너무 익세시브한 어라우절이 일어나거나 너무 디피션트한 어라우절이 일어나거나 이 밑에 있는 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ADHD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다면 이게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이 결국은 피라미달 셀에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얘가 잘 관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크 시그널은 다 없애버리고 필터링을 시키고 가장 스트롱한 시그널을 살아남게 해서 내가 그곳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정상적인데, 이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예 전부 다 시그널까지 다 버려버려서 아예 이 스트롱 시그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스트롱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살아남는 경우죠. 너무 많이 살아남아서 너무 이제 익세스 어라우저를 만들거나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이제 ADHD에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하는 내가 중요한 것만 딱 집중을 하고 필요 없는 거는 다 좀 버려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노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릴리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ADHD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의 레벨의 변화에 따라서 저렇게 오히려 노이즈에 관련된 시그널이 굉장히 오그멘테이션 되고 내가 필요한 시그널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옆 친구랑 장난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약들이 거의 대부분 스티뮬런트도 그렇고 뭐 아토목 세팅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의 타겟을 이제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노에피네프린하고
이 도파민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노에피네프린 쪽에 많이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 얼러트니스나 컨센트레이션,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도 사실은 상당히 좀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요. 리워드 데피션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현상이 굉장히 ADHD와 비슷한 어떤 패턴의 행동 양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좀 행복하고 이런 상태가 돼야 세로토닌, 도파민이 좀 충분히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스트레스 받고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수록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호르몬 레벨이 줄어들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 쪽으로 점점 이제 가게 되고, 그게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게 결국은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 세로토닌에 비해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이게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도파민은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이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와 프론탈 로베 대부분 많은 양들이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 상태가, 내가 끊임없는 어떤 스트레스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부위의 영향은 좀 이제 없이 전두엽과 이런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어떤 기능의 저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ADHD와 비슷한 이런 시스템을, 이런 증상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야기된 게 이제 블룸이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라고 하는 얘기가 한 2000년대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된 하이포테시스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도파민 리셉터의 인에피션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파민 리셉터는 상당히 많은 도파민에 노출되어야 어느 정도 옵티멀한 시그널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리셉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리셉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에서 많이 나타났는지를 이 사람이 하나하나 다 병명을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 중에 여기 이제 ADHD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ADHD가 있는 사람들 집단도 그 안을 잘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파민 리셉터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에피션트하지 않은, 좀 많은 도파민을 소모를 해버리는 이런 리셉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쪽 밑에 쪽이 이제 지네틱한 겁니다. 도파민 D2 리셉터 액티비티가 좀 좋은 경우, 또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ADHD에서 이게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환경적으로 받는 도파민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도파민이 이제 데피션트하게 되겠죠. 스트레스가 없을수록 이게 위로 이제 이너프한 상태로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딱 놓고 봤을 때 이 지네틱하게도 블러러빌리티가 이렇게 있고, 지네틱하게도 뭔가 굉장히 리셉터 액티비티가 낮아져 있고, 또 외부적으로 공급되는 이 도파민도 상당히 데피시시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리워드 데피션시 신드롬이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이쪽 옆에 그려놓은 거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학구열에 높다 보니까 이렇게 데피션트한 레벨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저런 리셉터의 액티비티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TCI라고 하는 거를 자주 봐요. TCI라고 하는 걸.
뒷부분에 케이스에도 TCI가 겸사 결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템퍼러먼트 앤 캐릭터 인벤토리. 그래서 이 TCI의 결과 중에 노벨티 시킹이라고 하는 게 가장 도파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벨티 시킹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컨트롤하고 ADHD 그룹에서 이게 굉장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이제 ADHD가 있는 경우에 노벨티 시킹 점수가 높고요. 노벨티 시킹 점수가 높다라는 거는 리셉터의 그런 이제 에피션시가 떨어지는 리셉터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 스터디를 통해서 보고 그러면은 DRD4 리셉터가 이게 노벨티 시킹하고 ADHD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윗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전두엽에 머추레이셔널 딜레이가 와서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이야기했고요.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좀 서스셉티블한 어떤 도파민 리셉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내가 ADHD와 비슷한 어떤 증상을 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워드 데피시트 신드롬에 해당이 되는 질병을 보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게 뭐 여기 OCD 같은 이런 증상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ADHD, ADD, ADHD에 관련된 것도 리워드 데피시트 신드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리워드 데피시트 신드롬하고 그러면은 앞서 봤던 머추레이셔널 딜레이가 서로 우리가 트리트먼트 치료 전략을 짤 때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워드 데피시트 신드롬은 도파민 쪽에 좀 집중된 치료를 해줘야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된 치료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임상에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TCI라든지 이런 검사 도구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 다양한 레벨에서 다 한번 봤어요. 페노타입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ADHD가 브레인 에어리어는 어느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고 커넥터는 어떻고 시냅스하고 뉴로트랜스미터에는 어떤 식의 특징을 보이는지 쫙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제 사진인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ADHD 문제는 프론탈 로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완전히 타고 태어난 지네틱한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이런 디벨롭먼탈 딜레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일어났을 시기에 적절한 스티뮬러스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자칫 어른 시기까지 왜냐하면 그 시냅틱 프로닝이 나한테 필요한 시냅스들이 망가져버리고 불필요한 시냅스들이 남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남아서 어덜트 ADHD까지 가는 우리가 이게 가장 클래시컬한 ADHD에 대한 개념이겠죠. 근데 이거 이외에도 이 리워드 데피시ency 신드롬에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서셉티브한 어떤 도파민 리셉터 진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팩터가 더해져서 나한테 ADHD와 비슷한 심텀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지네틱한 서스텝티빌리티와 인베러멘탈 팩터가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이 맨 마지막은 완전히 퓨어한 이제 인바이러멘탈 팩터죠. 내가 너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갖고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몇 가지 좀 질문을 받고 마칠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최근에 수업은 아니라 이제 부모님들의 ADHD 이제 좀 교육을 찾아내서 치료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능이 굉장히 높은 경우들이 많으셔서 그럴 때는 이제 노말이 나오시는데 행정을 보면은 남성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지능 130 이상 그리고 저희는 캣을 이용하는데
세상에서 노말이 나오는 거는 근데 베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지표를 베타 지표를 봤더니 초록색 지표가 요거는 50개 분이 돼서 3개 이상 나오시는 거예요. 그걸 과연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닌지 제가 인상적으로 잡아서 꼭 아,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다양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뇌파상으로는 전혀 ADHD 패턴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렇게 뭔가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이제 만져주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굉장히 쉽게 좀 티피컬한 경우에는 스티뮬런트를 쓰면은 쉽게 개선이 되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과연 이제 진단이나 이런 거를 내리는 게 사실 중요하긴 한데 진단의 어떤 의미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의사, 본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고치거나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놓고요. 그래서 그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데 지금처럼 뭔가 이상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냥 뭐 지켜보면서 팔로우업을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아까 이제 왔던 케이스들 중에도 아이는 왔는데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부모하고 아이와 어떤 이제 이야기나 이런 게 충분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어떤 모습이 이런 뇌파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는 네가 이거를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먼저 한번 보이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래도 치료받기 싫다. 그러면은 뭐 꼬셔보라고 얘기를 해요. 용돈이나 이런 걸로. 네, 그래서 병원 한 번 올 때마다 용돈 한 뭐 2만 원, 3만 원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아이가 오케이를 해서 오게 된다면 이거 이제 본인의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니까 치료를 해주고 나는 100만 금을 줘도 절대 난 치료 못한다. 이런 애는 일단은 치료를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이 나와도. 근데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데 문제가 굉장히 크다. 뭐 학교 학폭위도 막 열리고 막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 경찰이나 이런데 입건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이제 오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진단을 딱 내리고 당신이 이 진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딴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접근하지 않고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뇌파도 보여드리고 이상을 충분히 보여드린 다음에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권유를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싫다 그러면은 언젠간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해서 이거 저도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죠. 당신이 이 상태를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당신이 몰랐던 뭐 잠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더 나오게 될 거고 당신한테 좋을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도 나는 싫다 그러면은 치료를 이제 미루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마 아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했더니 아주 기능이 좋으시면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씀. 제가 질문을 좀 정확하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력 장애 경우에 가장 이렇게 언더 디텍션 되기 좋은 진단이 좀 이렇게 늦게 되거나 잘 안 되기 쉬운 바이어스 중에 하나가 높은 스윙이라는 거가 좀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참 지능이 너무 높을 때 커버리지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지표상으로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의사가 인상을 이거는 이제 이거다, 이쪽 문제다. 특성상의 부분은 이제 간혹 보이지만 워낙 기능들이 좋으셔서 그게 극복이 되어버리셔서 네. 교수님이고 뭐 이런 경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행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발견이 이제 지능이 이렇게 높더라도 괜찮은데 네. 성인으로 갈수록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능이 높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컴pen세이션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지능 검사를 보면 높은 지능이 있지만 지능 수치가 이렇게 하위 소 항목들이 이렇게 편차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편차가 가장 높은 걸 기준으로 가장 낮은 부분의 영역을 보시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부분의 열등기능이라는 보통 성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균 IQ 100인 사람을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 IQ가 130이라 그러면 130이신 분의 100은 열등 기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는 평가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기능, 그러니까 전지적 기능 평가가 있잖아요. EIQ 평가하시면 의외로 거기서 IQ가 130, 140 이렇게 나가시는데도 EIQ가 80, 90밖에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디텍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그 실행 기능 검사를 같이 좀 평가를 해보시면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ADHD의 가장 큰 문제는 전지적 기능 실행 기능이잖아요. 그 실행 기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검사 도구들 중에서 뎁스 검사라는 설문 검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실행 검사 5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뭐 시간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자기 억제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계력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능이 높은 분들은 대개는 자기 행동을 컴pen세이션 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 실행 기능 영역에서는 자기가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평가 도구에서 의외로 디텍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능 이외의 나머지 영역에서는 좀 그 내담자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치료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 평가를 좀 다양하게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혹시 유정들 통해서 바뀐 변화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유럽을 통해서 바뀐 변화인가요? 제가 유로스타에서 서포트를 받아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12개월까지 유지된다는 그런 근거가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느끼 다른 치료를 계속하다가 뉴로모듈리즘은 딱 중단했을 때 다시 좀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한 4개월. 네,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 효과랑 약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게 좋아졌는데, 뉴로모듈레이션을 중단을 딱 했을 때 한 3, 4개월 뒤에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미니멀 한 이제 리피티티브 세션을 가져갔을 때, 한 10번이나 한 20번 정도 가져갔을 때 치료 세션을 끝나고 한 3, 4개월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논문으로는 뭐 1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공유를 하시나요? 예, 반복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치료의 어떤 빈도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아까 여기서 봤던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네, 거의 치료 매뉴얼상에는 매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매일 시키면 오히려 중간에 힘들어서 이제 드랍아웃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반드시 매일 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매일 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대학교의 유학생인데 방학 동안에 한국에 잠깐 왔다. 그래서 나는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바꾸고 가고 싶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뭐 수어사이드 아이디에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좀 뇌 기능을 좀 빨리 변화시켜줘야 될 경우에는 매일 와서 좀 강하게 치료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올 수 있는 만큼 빈도로 와라. 네, 제가 그때 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되게 재미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동일한 날에 ADHD 또 비슷한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가 2명 있다고 왔는데, 한 명은 매주 치료를 받고 한 명은 엄마가 시간이 안 된대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왔어요. 근데 이제 매주 치료받는 애가 확 좋아진 거예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와서 엄마가 딱 놓고 봤더니 쟤는 되게 빨리 좋아지는데 우리 애는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빨리.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저한테 이게 무슨 차이냐, 똑같이 치료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패턴도 비슷하고 유형도 비슷하고 차이가 나는 게 빈도밖에 없다. 빈도밖에. 그래서 쟤는 매주 왔고 이 어머니는 2주에 한 번 왔고. 그래서 빈도를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빈도를 늘렸더니 확 좋아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와서 얼마 조금 동안? 길게 받자.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서 뇌파로 보여드린 경우는 제가 좀 오랫동안 팔로우하고 있는 경우를 주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뇌파를 찍은 경우를 갖고 와서 굉장히 좀 긴데요. 보통 전부 다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10번에서 한 20세션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중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뉴로모듈레이션은. 그래서 그러면은 한 10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좀 길면. 짧으면 한 3개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0세션, 10주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아예 중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스터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올 때마다 내원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뭐 부스터나 이런 것들로 와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뭐 요즘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럴 수도 있고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의 이유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뭐 더 이상 그만하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뇌파상 굉장히 많이 좀 좋아지고 안정화됐을 때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뇌파상에 이상이나 이런 게 좀 남아있고 치료 여지가 좀 있는 경우에는 레커멘데이션을 하죠. 근데 그거를 다 쫓아오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0번에서 한 20번,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가 보통 뉴로모듈레이션을 지속하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만 뭐 지속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뭐 드라마우스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아니요, TDS를 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거 ADHD는 아니고 예. 그 치매 환자한테도 쓰고 예. 우울증 환자한테도 쓰고. 예. 그런데 우울증 환자 노인분이 오셨는데 80세 된 남자분인데 뭐 여러 병원 다 다니면서 뭐 이렇게 어지럽다고 그러니까 뭐 그 어지러운 약 엔지오라이틱 드럭도 드시고 뭐 저기 동페톤 같은 것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 EPS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다 끊고 그럼 이걸 한번 치료해보자 그랬더니 이명까지 좋아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주 5일 근무인데 에브리데이 한 20일 동안은 에브리데이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실 때마다 또 한 번씩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확실히 그렇게 에브리데이 열심히 오시면 그 코그니티브 펑션도 좋아지고 소마틱 심통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디프레션 환자에서도 이렇게 조금 시비한 환자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병원에 날마다 오는 것도 이제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와라. 그래서 이제 20번까지는 날마다 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열흘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늘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게 좀 자주 하고 그러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죠. 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끌고 나가시면 좋죠. 그래서 ADHD는 이렇게 예. 처음
아, 좋은 예.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쪽에 궁금한 게 그거면 말씀대로 경제적인 사유가 아니고 팔로우를 잘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 임상적인 증상이나 이제 뇌파 QEG 소견이 이제 똑같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 뉴로모듈레이션 중단 결정 뇌파를 위주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예. 일단은 기본적인 결정은 이제 뇌파 위주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파가 남아 있다면 이 사람의 증상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뭔가 좀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본인의 불편감이나 이런 게 많이 나아져도 좀 유지를 좀 더 권유를 하는 편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만약에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증상은 아직 남아있는 뇌파는 정상화됐다. 그래도 뭐 본인의 어떤 치료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게 있다면 더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제가 아스퍼거 환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나이가 충분히 든 30대. 근데 뇌파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완전 깨끗해요. 근데 엄마가 치료를 받고 싶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뇌파가 충분히 깨끗하면 이 뉴로모듈레이션 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도 아주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받겠다. 본인하고 그 부모님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얼마 정도 받는 게 좋겠냐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럼 딱 6개월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딱 중단하고 이제 그만 오시더라고요. 딱 6개월. 칼 같으신 분이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로모듈레이션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소개를 안 했거든요. 불의에서 개업하고 있는 장철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로모듈레이션 특히 TMS나 TDGS의 특징이 결국 시냅스 체인지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냅스 체인지를 일으켜서 증상을 호전시키는데 우리가 우울증 약을 먹었을 때 시냅스 체인지를 일으켜서 좋아지기까지 한 3개월을 일반적으로 이제 효과는 좀 작잖아요. 근데 그 시냅스가 이제 치료로 끝났을 때 그럼 사라지는 걸 언제쯤으로 볼 거냐 생각하면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좋았던 게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상인의 경우라면은 이제 시냅스가 유지가 잘 되겠지만은 우리 오직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질적인 특성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이제 RDS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파민 리셉터에 문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나 치료를 하더라도 정상 수위까지 올려놨다 하더라도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좋아진 상태에서 유지를 계속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지를 약물로 유지를 할 거냐, 그러니까 뉴로모듈레이션을 유지를 할 거냐, 저는 환자한테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지금은 이제 2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루칭을 해줬을 때 이게 유지가 될지는 저도 임상적인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유지요법으로 뉴로모듈레이션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시냅스가 이렇게 활성화될 것을 유지시켜 준다면 일단 임상적으로는 계속 호전성 상태가 유지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환자한테도 그렇게 설명하고 저는 이제 지금 저는 15회씩 이렇게 한 세션으로 잡아요. 하고 상의하고 또 15회씩 하고 하는데 지금 5회차 그러니까 지금 60회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하시면서도 뭐 환자가 그냥 2주에 한 번씩 그냥 받고 가는 게 일상이 되시는데 그렇게 해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유지를 하시거나 권유할 때도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언제가 되면 사실 기간이 이제 없는 거죠. 환자 증상이 좋아진다면 그렇게 설명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경청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정리하는 이제 2개월 뒤에 5월쯤으로 다시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